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인공지능 방법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입문하신 분들이어서 기계학습이라든지 딥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편향성 탐지 및 분류를 위해서 편향성 뉴스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 내용하고, 그 구축된 내용으로부터 형태소 인베딩을 통해서 SVM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자동 분류 실험한 내용, 그리고 이제 그 형태소 인베딩 대신에 부분 단어 토큰화 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적용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우선 머신러닝을 하려면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학습 데이터 구축에 대한 내용들도 겸사겸사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방법론, 여러분 뭐 딥러닝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인공지능 방법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패러다임 시프트에 가까운 그런 매우 큰 방법론의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 방법론의 변화는,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 방법론이 규칙 기반, 통계 기반, 기계학습 방법으로 발전해 왔었는데, 이렇게 규칙에서 통계로 기계학습으로 발전해 온 것 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최근의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딥러닝도 기계학습의 하나의 분야이긴 한데, 그 부분이 이제 전통적인 기계학습하고는 매우 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기법, 규칙 기반, 통계 기반 전통적인 기계학습의 가장 큰 특징은 symbolic processing인데요. 여기서 symbolic processing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가 하나의 심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심벌을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는 단어를 심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 또는 심벌을 처리 단위로 했던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처리 단위, 프로세싱 유닛이 sequence of symbols라고 정의가 되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한국어 문장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떤 입력 문장으로 나는 BTS 노래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것들을 이제 심벌로 구분을 하면 나는 BTS 노래를 좋아한다 마침표까지가 이렇게 심벌들의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기계 번역에 적용을 한다면 출력은 영어로 번역했을 때 I like BTS songs 마침표, 이렇게 sequence of symbols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기계 번역을 할 때는 번역을 여러 가지 문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I like BTS songs 대신에 My favorite songs are BTS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가장 그 입출력 단위가 심벌이었던 것에서 이제 전통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는 이 심벌들의 시퀀스를 피처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기계학습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머신러닝의 피처 벡터라고 하는 것은 심벌하고 차이는 뭐냐면, 심벌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단어 그러면 뭐 I 그러면 나라는, 노래 그러면 송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피처 벡터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의미들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노래라는 것을 하나의 심벌로 볼 때는 의미가 있는 최소 단위가 되는데, 노하고 레 이렇게 음절 또는 문자, 음절로 구분을 하게 되면 그 의미는 없어지거든요. 의미가 없어지지만 어쨌든 단어들을 피처로 보던가 또는 음절을 피처로 보던가 이런 차이점이 이제 심벌하고 피처 벡터하고 차이점인데요. 이 전통적인 기계학습에서 또 이제 딥러닝으로 오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피처 벡터들이 전통적인 기계학습에서는 핸드크래프티드 피처 벡터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번역을 할 때 나는 BTS 노래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만약 피처 벡터로 변환을 한다면, 그러면 그 작업을 핸드크래프티드, 즉 사람이 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딥러닝도 머신러닝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딥러닝에서는 이 피처 벡터를 구성할 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피처 벡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 와서는 이 피처 벡터를 피처라는 의미가 이 피처가 너무 세분화해서 더 쪼개지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심벌릭 로직 이런 데서 심벌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는 그 피처가 남아있는 그런 벡터였었고, 이제 딥러닝에 와서는 그 심벌 자체가 분해가 되었는데, 분해가 되고 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더 자세한 원자 이런 형태로 쪼개진 것들의 집합으로 벡터를 구성한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간이 만드는 피처 벡터가 아니라 딥러닝 알고리즘이 스스로 인코딩 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자동으로 인코딩을 하고 다시 또 이제 출력을 생성할 때는 자동으로 디코딩을 해서 이렇게 인코딩, 디코딩 기법이 추가된 그런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규칙 기반 기계 번역 예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요. 68년도에 바쿠아즈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나는 BTS 노래를 좋아한다라는 이렇게 소스 문장이 입력이 되면 이것을 형태 분석을 해서 어떤 구조화된 형태로 분석을 하고요. 이것을 문장 단위의 구문 분석을 하고 또 의미 분석을 해서 어떤 중간적인 표현 형태로 바꾼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영어 의미 구조로 만들고 다시 영어 구문 구조로 생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서피스 센턴스를 생성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제 형태론적 규칙을 적용하고 구문 규칙 적용하고 의미 규칙을 적용을 해서 이제 의미 생성하고 구문 구조 생성하고 최종적으로 문장을 생성하는 이런 규칙 기반 형태의 이 과정으로 기계 번역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기계 번역 알고리즘의 깊이에 따라서 깊이 분석하는 대신에 만약 한 번역을 한다면 그러니까 분석의 깊이를 의미까지 분석 안 하고 그냥 형태론적인 분석에서 거의 다이렉트 수준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 방식은 구문 구조까지는 분석을 하고 그 구문 구조를 한국어 구문 구조를 목적 언어의 구문 구조로 변환을 한 다음에 생성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이제 의미 분석 단계까지 분석을 하고 그 의미 대 의미로 변환을 해서 생성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전통적인 규칙 기반 방식들은 사람이 모두 다 개입을 해서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규칙화하는데 컴퓨터로 처리 가능한 그런 형태로 규칙을 기술해서 그걸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기반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규칙들이 매우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규칙들은 매우 그 빈도가 높게 자주 사용되는 이런 규칙이 있고, 어떤 규칙은 빈도가 매우 낮은 그런 규칙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A 규칙과 B 규칙을 적용했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런데 A 규칙이 90% 정도 사용되고 B 규칙은 10%밖에 사용이 안 되더라. 그럼 잘 모르겠을 때는 활용 빈도가 매우 높은 A 규칙을 적용하면 거의 90% 확률로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기법이 이제 통계 확률을 이용한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칙 기반에서는 이제 사전이라든지 어떤 의미 규칙들을 이용한 방식이고, 통계 기반 방법에서는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면 그것을 이제 우리 언어 처리하는 사람들은 말뭉치라고 하는데요. 말뭉치는 문장들의 집합이거든요. 이렇게 또는 이제 여러 언어 자원들의 집합인데, 그 데이터들이 쌓여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규칙의 분포라든지 활용 가치, 또 어휘 규칙 사용 빈도를 이용해서 더 정확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형태의 방식이 통계 확률 기반 기법이고요. 심벌 기반의 전통적인 기계 학습은 이제 입출력이
많이 쌓여 있을 때, 물론 이제 정답이라고 가정해야 되죠. 이거 번역이라고 한다면 초기에는 한영 번역 데이터들이 별로 없었을 텐데 번역을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데이터가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인풋 아웃풋 정답이 주어진 학습 데이터들이 매우 많이 쌓이게 되면 굳이 우리가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이 만약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라는 번역 결과가 이미 있다면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번역해 놓은 것을 서치만 해서 그대로 출력만 했을 때 훨씬 그 정확도가 높은 이런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답 데이터들이 매우 많이 쌓임에 따라서 이제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그 딥러닝 이전에는 심볼릭 프로세싱 기반의 기계학습 기법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딥러닝 기법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형태의 머신러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아시다시피 딥러닝에서는 인간의 뉴런을 모델링한 거거든요. 뉴런 머릿속에 있는 즉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램 저장 장치하고 CPU가 별도의 모듈로 구분되어 있는 게 컴퓨터의 구조인데 뉴런에서는 그 저장 장치 램하고 CPU 프로세싱하는 그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서 어디가 저장하는 부분이고 어디가 프로세싱하는 부분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이런 형태를 뉴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뉴런을 모델링한 형태이기 때문에 기억 장소, 기억 장치하고 CPU 처리하는 과정에 구분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뉴런을 모방하긴 했는데 물론 뉴런과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죠.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을 하는데 딥 뉴럴 네트워크로 특히 이제 인풋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 여러 개를 거쳐서 아웃풋 레이어로 이렇게 좌에서 우 방향의 네트워크로 진행하면서 출력을 생성하는 이런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고 있죠. 근데 그때 특징이 인풋을 인코딩해서 디코딩하는 과정을 거쳐서 출력하는 즉 이 과정이 조금 전에 그 기계 번역 예를 보여드렸을 때 앞에서 보여드렸을 때 그래서 분석 과정을 거쳐서 생성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 그 모델이 딥러닝에서는 인풋을 인코딩 과정을 거쳐서 디코딩해서 출력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간략하게 그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이제 저희는 언어 처리를 하면서 자연어 처리를 하면서 대부분 학자들이 이 딥러닝 기법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풋 우리 이제 센턴스죠. 기계 번역을 기본으로 한다면 입력 문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 벡터로 표현할 것인가.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의 문제인데, 즉 어떤 의미가 있는 최소 단위인 심벌로부터 전혀 의미가 잃어버린, 즉 인코딩 과정을 거쳐서 벡터로 만드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 심벌의 단위가 단어일 때 이제 단어 임베딩이라고 하죠. 즉 단어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단어들이 단어 개수가 10만 개일 수도 있고 이제 고유명사 포함하면 100만 개, 수백만 개가 될 수 있는데요. 모든 단어들을 벡터로 표현을 해야지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 단어들, 즉 심벌로 표현되는 단어를 단어 벡터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가장 큰 논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방법의 이제 개념은, 단어 임베딩의 개념은 어떤 단어는 정의가 되기를 the company keeps 또는 주변 문맥 단어들, 즉 어떤 컴퓨터라는 단어의 벡터를 만든다고 할 때 이 컴퓨터 벡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컴퓨터가 출연한 문장들이 뭐 수백만 개 좀 너무 많나요? 뭐 수만 개, 수십만 개 있을 텐데 그 컴퓨터 출연한 문장들을 모두 다 모아서 그 문장에서 이 컴퓨터 중심으로 좌우 윈도우를 보통 이제 한 5 정도로 하는데요. 좌에 왼쪽에 두세 개 단어, 오른쪽에 두세 개 단어로 같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무엇이냐라고 판단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키보드, 모니터, 뭐 프린터 이런 단어들하고 주로 많이 나타나겠죠. 그 단어들이 이 컴퓨터라는 단어를 특징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단어 벡터를 구성하는 거죠. 그 유명한 알고리즘이 이제 word to vec, glove fast text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때 이 단어 인베딩은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데 파리가 도시파리하고 곤충파리가 있을 텐데 그 파리 두 개를 구분을 하지 않고 파리 벡터 하나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리가 들어간 문장을 번역할 때 이 곤충파리하고 도시파리가 섞여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확도가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를 해결 방법으로 이제 문장 단위의 인베딩, 문서 단위의 인베딩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장 단위, 문서 단위 인베딩은 최근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최신 연구인데요. 그 전에 문장, 문서 인베딩 기법이 없을 때는 그때도 이제 단어 벡터를 가지고 문장 벡터를 만들긴 했었거든요. 문장 벡터를 만들 때 벡터들의 썸메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벡터 차원수를 막 300차원이라고 한다면 단어가 10개 있으면 300차원, 300차원, 300차원 이렇게 3000차원 벡터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말을 다르게 했네요. 그냥 썸메이션은 그냥 300차원 벡터인데 10개 단어가 있다면 각각의 그 벡터 차원수에 위치해 있는 값들을 썸메이션만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컨캐티네이션 방식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00차원 벡터를 뒤에 덧붙여서 3000차원으로 만든 이런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도 했었는데 이제 단어 벡터로부터 문장 벡터, 문서 벡터를 만들 때 각 그 의미에 따라서 동일한 벡터를 만들지 말고 의미가 5가지라면 5가지, 그러니까 파리의 의미가 뭐 5가지가 있다면 각각의 경우에 다른 벡터를 만들어서 좌우문맥 반영해서 다른 벡터를 만들어서 문장 벡터 또는 문서 벡터를 만들자 이런 방법이 이제 N그램 언어 모델을 이용한 그런 이제 인베딩 기법이죠.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뭐 엘모, 버트, 알버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또는 엑셀넷, 또 이제 GPT-2, GPT-3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인베딩 기법들이 이제 좌우 문맥을 고려해서 즉 의미가 반영되어서 문장 벡터, 문서 벡터를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즉 언어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 마코프 가정이라고 해서 이 마코프 가정은 only the prior local context가 다음 단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이제 이 마코프 어썸션은 이 음성 인식을 리얼 타임으로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델이라서 좌문맥만 고려했었는데 좌문맥만 고려하던 그 마코프 가정을 우리가 이미 written 텍스트에서는 우측도 문맥이 존재하기 때문에 좌우 문맥을 모두 반영한 그런 형태로 인베딩하는 기법들이 이제 버트, 알버트, GPT라는 그런 모델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단어 또는 문장 문서를 벡터로 만드는 그래서 이 벡터로 즉 입력을 벡터로 만들고 나면 물론 이 만드는 방법도 딥러닝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인베딩 즉 벡터 만드는데 적용을 해가지고 입력 단어 또는 문장을 벡터화하는 것이죠. 예, 이제 이 기법을 이용해서 저는 정치 편향성 데이터를 구축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정치 편향성 데이터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크롤링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 크롤링하는 데이터들을 정치적 편향성, 즉 진보와 보수로 제한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구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키워드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키워드들은 나무 위키에서 2019년도의 사건들에 대한 키워드들 정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키워드를 추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그 뉴스 기사들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조중동은 보수에 속하고 또 이제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는 진보에 속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보수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들은 보수 기사다. 진보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는
진보 기사다라는 가정하에 꼭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하에서 일단 진보 보수에 관련된 키워드 15개를 사람이 선별을 해서 나무위키에 선별을 해서 인물 관련된 키워드로 뭐 홍익표, 이명박, 손혜원, 트럼프 조국 등 이런 키워드, 또 이제 사건 관련된 키워드로 지소미아, 패스트트랙, 파업, 하명수사, 검찰개혁, 또 기타 키워드로 뭐 교과서, 판문점, 탈북인, 여경, 부동산 이렇게 15개 키워드를 주어서 이 키워드들이 포함된 기사들을 크롤링한 거죠.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11,584개의 기사를 구축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최소한의 데이터만 1차적으로 구축을 했던 거고, 또 이제 데이터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차로 데이터들을 추가로 크롤링을 구축을 했었는데, 키워드를 아까 15개에서 69개로 지금 파란색 표시가 원래 1차에서 크롤링했던 키워드 15개고요. 까만색으로 추가한 것들이 2차 데이터 구축할 때 사용했던 키워드들. 그래서 이제 2차 데이터 구축할 때는 키워드 69개로 확장을 해서 5만 개의 기사를 이렇게 크롤링, 즉 구축했습니다. 참 여기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그 나무 위키에서 2019년 사건 관련된 이 키워드들로부터 이 키워드 15개, 69개를 선정했다라는 그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물론 데이터 정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기자 이름이라든지 날짜라든지 또는 이제 괄호 안에 불필요한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정보들 제거하기도 하고요. 뭐 단독, 속보 이런 것들은 전혀 불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이런 데이터 정제 과정이 필요하고요. 뭐 따옴표를 여러 가지 문자 코드로 사용했다든지 또 이제 틸데, 이 물결 표시도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대표적인 거 하나로 노멀라이즈를 한다든지, 또 이제 문장 단위 구분도 마침표, 물음표 등으로 구분하는 이런 이제 정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원래 크롤링된 기사들로부터 방금 전 그 데이터 정제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정제를 했고요. 물론 이제 문장 단위로 구분을 해서 이제 여기서는 원래 원문에는 문장이 마침표가 있긴 하지만 하나의 쭉 문자들의 시퀀스로 되어 있던 것을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이렇게 한 라인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1차 11,584개, 2차 5864개고요. 그래서 그 구축된 기사들에 대해서 이제 머신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했던 결과를 지난 5월에, 올해 5월에 정보처리학회 학술발표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그 5월에 학술 발표한 논문 내용을 소개한 건데요. 형태적 인베딩, 즉 문장을 벡터로 만들 때 사용했던 방법은 워드2vec이라는 공개된 알고리즘에서 스킵그램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스킵그램 모델은 이제 어떤 학교라는 벡터가 있다면 이 벡터로부터 나는 이게 형태소들로 구분된 각각의 벡터를 구할 때 이 학교 벡터의 값이 있으면 이놈들이 이 각각의 벡터를 구성하는데 활용된다라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물론 이제 반대 관점도 있긴 합니다. 나는 4개의 벡터가 있다면 이것으로부터 학교 벡터를 거꾸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시보우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시보우나 스킵그램이나 성능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킵그램 모델을 사용을 해서 했고요. 이 내용들은 이제 이 스킵그램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테크니컬한 그런 수식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각 뉴스 기사 하나에 대해서 문서 벡터를 만들고 나서 학습 데이터는 구축되어 있는 거죠. 각 기사마다 태깅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5만 개 기사라면 2만 5천 기사들이 조중동은 보수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3개는 진보 태그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이런 학습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실험을 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류를 하는지 그것이 이제 이 논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분류 방법론은 SVM이라고 하는 통상적인 머신러닝에서
이거 딥러닝은 아니지만 머신러닝에서 사용했던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이 SVM에서 input sentence가 들어오면 형태소 시퀀스로 분리를 한 다음에 벡터로 만들어서 이제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할 때도 이제 형태소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한나눔 커먼 오케이티 파이썬에 공개되어 있는 형태소 분석을 이용해서 했고요. 이 1차 구축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뭐 이 반복 횟수를 100, 200, 300으로 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로 그러니까 패러미터를 여러 가지로 세팅을 해서 실험한 것이고요. 벡터 사이즈도 단어 벡터를 100차원으로 만들지 뭐 200차원, 300차원, 500차원으로 만들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험을 해봤었는데요. 그때 이제 분류 정확도가 대략 형태소 분석기에 따라서 또는 이제 그 반복 횟수에 따라서 벡터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요. 만약 이 한나눔 형태소 분석기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본다면 74% 정도가 되겠네요. 뭐 코모란이라는 형태소 분석기 사용했을 때는 75.49 정도가 되고요. 대략 75% 내외의 그 정확한 분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법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 워드 인베딩을 할 때 워드 인베딩 물론 이제 워드를 형태소 분리를 한 다음에 다시 딥러닝 모델로 벡터화를 하긴 하는데 그때 한국어의 형태소들은 또 하나의 심벌이잖아요. 그 벡터 만들기 전에 심벌들인데 그 형태소 분석을 했을 때 하고 부분 단어 그러니까 단어가 쪼개지는 거죠.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건 기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 부분 단어 기법이 최근에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유명사들은 학습 데이터에 출연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출연 안 하는 것은 그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강승식은 뭐 빵을 좋아한다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강승식은 학습 데이터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입력에 대해서는 출력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강승식에서 뭐 강, 승, 식 각각은 또 학습 데이터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습 데이터가 없는 것들은 아예 서브워드로 분할을 해서 인베딩을 했더니 더 결과가 좋더라. 이런 기법들이 이제 최근 한 2년 전부터 서브워드 기법도 사용되고 있어서 이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이 서브워드 토큰화 기법을 이용한 그런 실험을 추가로 진행을 했고 이제 이 실험을 추가한 것으로 지난번 학술 발표했던 내용들을 발전시켜서 KCI 저널에 투고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지난번 학술 발표 때는 1차 데이터 11,000개만 가지고 했었는데 2차 데이터 5만 개까지 추가해서 데이터도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 더 이제 객관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 단어 토큰화 기법을 이용해서 해봤더니 물론 이제 여기서 계략적으로 보기에는 서버드로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발생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험 과정에서 그런 보수 성향의 단어들은 뭐냐 이렇게 빈도가 높은 보수 쪽 뉴스 기사에서 많이 출연하는 상위 빈도 1000개만 추출해 보기도 하고 또 진보에서 많이 출연하는 어휘들 1000개만 추출해 보기도 하고 중간에 양쪽에 속하는 것들은 이제 어쩌면 이 분류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외하기도 하고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센턴스 피스 토큰 알고리즘은 방금 전 그 서브워드 부분 단어 토큰화 기법에 관한 계략적인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SP 언더라인 100K는 10만 개거든요. 150K는 15만, 200K는 20만 개. 이건 이제 이 부분 단어로 할 때는 전체 토큰 개수를 10만 개로 제한할 건지 뭐 20만 개로 할 건지 제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분 단어 개수를 10만 개로 했을 때, 15만 개로 했을 때, 20만 개로 했을 때 각각에 대한 실험을 한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기법도 SVM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 외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뭐 딥러닝을 하기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딥러닝 쪽에 가까운 뉴럴 네트워크 기법을 이용해서 두 가지 기법으로 분류를 해봤고요. 그렇게 했더니 원래 1차 데이터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75% 정도의 정확도가 있었잖아요. 형태 분석기를 이용했을 때 여기에 이제 센턴스 스피스 알고리즘, 즉 부분 단어 모델을 사용했더니 한 76 정도로 한 1%가량 향상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뭐 다른 방법이니까 근데 이게 성능이 조금 덜 좋네요. SVM보다. 네,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2차 데이터를 통해서 실험했더니 뭐 이건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 크게 차이는 없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형태수 분석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 굵은 글씨로 한 것들이 최고 성능을 보인 퍼센티지 75, 76% 정도였었는데 이 부분 단어 기법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현했더니 한 78% 정도로 한 2, 3% 정도 더 향상된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차 데이터에서도 2차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성능 정확도가 낮은 편이네요. 68%, 69% 정도였었는데 이 부분 단어 기법을 적용했을 때 74% 정도까지 성능이 향상된 걸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 데이터를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뭐 3차, 4차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3차 데이터는 키워드 데이터를 보완하고 했고요. 이 카테고리 기반으로 또 크롤링해서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카테고리 기반은 정치 분야, 뭐 경제 분야 이런 카테고리 중심으로 데이터를 보완하는 작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들도 69개에서 22개를 더 추가해서 91개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 뒷부분은 덜 중요한 부분이니까 스킵을 하고요. 만약 우리가 보수 또 진보를 특징짓는 키워드들이 있다면 이걸 구분하는 게 좀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보수를 대표하는 키워드, 진보를 대표하는 키워드들을 조금 더 정확한 어떤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확장을 해보자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드 임베딩 기법을 이용해서 만약 어떤 검찰 개혁이라는 이런 워드 벡터가 있다면 검찰 개혁과 매우 유사한 벡터로 표현되는 단어들을 탑 10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확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수 진보에 10개씩을 추출한 다음에 이건 누가 봐도 보수 진보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단어들의 가장 유사한 벡터들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탑 10, 10개씩 추가한다면 그 10개를 100개로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보수 10개를 보수 100개로, 진보 10개를 진보 100개로 이렇게 확장을 한 다음에 물론 이제 봤더니 중립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 왜? 뭐 10배로 확장했는데 보수 쪽에도 속하고 진보 쪽에 속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제외를 해서 그래서 이제 보수를 특징짓는 키워드들을 또 진보만 특징짓는 키워드들로 이렇게 확장한 실험을 했더니 여기는 화면이 잘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10개에서 보수는 19개로 2배 정도로 이렇게 해봤고요. 쭉 읽어보시면 보수에 해당되나요? 최순실, 이회창, 뭐 한나라 이렇게 이런 또 이제 진보에 해당하는 키워드들도 원래 10개는 주어진 것이고 22개로 2배 정도로 확장을 해서 우원식, 안전부, 노영민 물론 이제 이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연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간 조금 초과됐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강성식 선생님 논평을 맡은 박충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산학의 인공지능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인문학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 이게 양쪽으로 하다 보니 인공지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문학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요즘 좀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강 교수님 발표하신 발표 자료가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앞쪽에.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처음 받아봤을 때는 전형적인 이제 IT 쪽의 그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한편으로는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연어 처리의 요즘 최신 트렌드의 그 기술들을 사실은 잘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다행히 그 짧은 시간에 앞쪽에 튜토리얼까지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제가 논평도 그래서 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약간 인문학적인 이제 고려 한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은 잘 이렇게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좀 기술적인 거 한두 개를 섞어서 논평과 더불어 질의를 드리는 걸로 뭐 저도 인공지능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 편향성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공학적 접근과 인문학적 접근이 두 가지 다 진짜 극도로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연구 분야가 편향성을 인공지능 편향성이 문제가 되는 이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아까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인간이 충분히 편향스럽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하는 것도 저는 그 편향을 피할 길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흑인 고릴라 문제나 뭐 아까 그 구글 검색 관련된 이 수많은 것들이 굉장히 편향적이라고 누가 봐도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데이터가 당연히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나 공정성 가치에 다르게 실제로 편향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말로는 또는 이제 공공적으로는 차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흔적들이 그런 데이터가 돼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인공지능의 편향성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실제적인 현상을 드러내주는 문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인간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이제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실제로 가능한 것들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랑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 공정성을 반성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가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에 관련된 것이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 이상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과 지금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 사이에 적절히 정리될 수 있는 그 계산 모델이 나와야만 아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인간도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는 없죠. 끊임없이 계속 이 문제를 개선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이러한 과정을 이런 그 소셜한 것들을 그 논의를 통해서 아마 계속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협업이 많이 요구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편향의 문제에 대해서 인공지능 편향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논문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원래 제목은 탐지 기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강 교수님이 더 잘하실 텐데 이건 탐지 기법이라기보다는 편향성 데이터를 잘 구축하기 위한 연구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 제목이 그렇게 갔으면 조금 이게 좀 기술이 좀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편향성 관련된 연구 한국에서는 사실은 많지 않지만 해외에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연구도 저도 관심 있어서 조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언론학에서 이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관점은 뭐냐면 분류를 일단은 분류를 보수 진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인문학 하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렇게 양자구도화 시키고 고착화 시키는 아마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보통은 그 언론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학원생들을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문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이제 랜덤하게 해가지고 많이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직접 하니까. 그래서 보통 보수 또는 진보 이렇게 두 개로 하는 게 아니고 스케일을 한 5 정도로 둬서 한 중간은 이제 중립적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중립성 내지는 공정성 교육을 받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샘플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경우 여기가 끝이에요. 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룰 수 있는 건수도 되게 적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수 진보를 두 개로 딱 나눈 점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나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극단적으로 대립시키는 거는 더구나 이제 뭐 이렇게 SVM이라는 말이 있지만 결국 이제 분류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수많은 알고리즘 중에 이 알고리즘에 들어가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돼. 물론 이제 그 스레시홀드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양쪽으로 분리하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약간 보완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중립적이라고 생각되는 데이터는 이제 빼셨어요.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구도 안에서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보수 쪽에서 나온 신문이라고 해서 꼭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반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인문학 하시는 분이나 저는 소스가 거기라고 해서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을 아마 제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누가 봐도 이상한 게 있고 애매한 게 있고 그런 점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이게 공학적으로 쉬운 건 아닌데 사실은 컴퓨터에서는 이진 분류가 제일 쉽거든요. 사실은 제일 간단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아마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를 아마 제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 그 공정성이 양적으로 또 똑같다고 해도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합리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인문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개 이렇게 얘기할 때 양비로는 불가능하다. 공정성이 양비로는 절대 아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논리가 합리적이냐 또는 뭐 논리적이냐 이런 문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학습 기반만 갖고는 사실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일단은 사실은 정서적으로도 느끼긴 하지만 그 저희가 논리적 구조를 따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짜 뉴스, 뭐 편향 문제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기는 한데 그래서 뭐 평소 저도 뭐 요즘은 이제 딥러닝이나 학습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제로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기사를 좀 더 꼼꼼하게 읽고 논리적인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경고를 주네요. 이렇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고 그러면 이제 하다 보니 금방 나오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질문 내지 제안으로
이진 분류에 대한 문제점은 본인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스킨그램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왜 구글에서 나온 버트 멀티링걸 데이터를 안 썼을까? 그거 쓰면 사실 인비딩도 여러 가지 이미 다 하고 있고 토큰 인비딩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고민하시는 문제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컴퓨팅 파워도 좀 세이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파인 튜닝 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하실 테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로 이제 최전선에서 하시는 분으로서 앞으로 이런 그 정책 편향성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뭐 가능성 내지는 전망 요거 한 세 가지를 질문으로 드리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